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4차례의 부동산 정책. 하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심화로 11월 전국 주택 전세값은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76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을 위한 집값 안정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부동산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권대중 교수, 장용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24번의 정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4번의 정책 중에서 15번 정도 정책이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원인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규제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이나 또 매매 시장에는 불안감이 좀 잔재하지 않나. 특히 비수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거래 건수는 규제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고가 주택을 가지고 온 다주택자 이분들은 뭐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미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뭐 그때가 이제 보유하시는 분이 종부세를 내년 내는 거니까 네. 또 양도세도 중과가 더 됩니다. 10%가.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에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좀 계획은 많이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중에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임대차법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테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얘기고요. 무주택자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과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근데 올해 보면은 30대, 40대가 이 주택 시장을 거의 뭐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끌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상기 신도시 비롯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월세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어서 좀 굉장히 서로 각기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길 기대했지만 그것만큼은 시장에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라든지 거래세가 중과되는 것이 결국은 퇴로를 막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개 원룸이나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등록이 했다면 2018년, 2019년도는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매각이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끼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 물량은 있는데 발목이 잡혀서 시장에서 사라진 물건입니다. 여기에 유동성 자금도 많고 특히 이제 그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보유세나 또는 양도세나 중과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시중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가장 큰 원인은 뭐 그거라고 하지만 두 번째 원인은 또 지난 7월 30일 날 정부가 임대차 3부업 중에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이 청권제. 이 계약갱이 청권제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 보유세를 또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다 보니까 소도나 한정돼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가격이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현상. 결국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따라 올라갑니다. 심지어 강북에서는 또 월세 400만 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전세, 월세, 매매 시장 흐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강북권에 최근에 뭐 월세 400만 원 했는데 이게 사실은 무슨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이제 전가한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아무리 부과하려고 해도 전가를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네. 400만 원 월세 내세요 해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세 못 구하니까. 네. 그만큼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제는 또 다른 풍선을 양성하는데 이 풍선도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점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뻗어나는 풍선이 있고요. 네. 가시 풍선이 강남권으로 들어오는 풍선이 있고. 그래서 이 풍선이 강북권의 월세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셋값이 지금은 또 결국은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선 효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끝이 없이 가는데 최근에는 김포시,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가 다시 또 규제적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주가 또 1억씩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어떤 이런 현상은 과거에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용이한 지역으로 어떤 실거주자들이 풍선 효과를 넘어서서 정말 투기꾼들, 방송에서는 뭐 예전부터 뉴스에서는 투기꾼 네네. 투기꾼 하지만 진정한 투기꾼이 요즘에 활개를 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밖에 없다. 뭐 그렇다면은 지금 월세라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당장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월세를 대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 임대 전세 주택이나 장기 월세 전세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 정부가 특히 임대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빨리 늘려서 주택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인이 이걸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네. 이거 말고도 세입자에게 또 하나 혜택을 준다면 월세 낸 거를 세액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 세액공제해 주는 건 다시 또 일부 돌려받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도입한다면 월세가 올라가도 세입자가 덜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극심한 전세난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공공정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피스와 상가,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화면들 보셨죠? 네, 네네. 네,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은 그 어제 변창흠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 2인 가구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은 오피스 빌딩이나 또는 상업용 빌딩이나 또는 그 호텔 또는 모텔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과연 1, 2인 가구가 과연 그걸 원하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도 아파트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2만 7천 가구가 2만 가구 좀 넘지만은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심지의 토지가 부족하잖아요. 결국엔 역세권 개발을 고밀로 개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주택 공급에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집이 모자라면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도 여전히 공간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되나요? 근데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슬럼화된 지역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간경 개선 사업을 비롯한 정비 사업과 상업이나 또는 그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개발 이익에 대한 사유화를 반대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사업을 정부가 좀 완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공공 재건축, 요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공공 재개발을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되자 이제 그 다음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공공 재개발은 아직까지는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 단지를 선정을 이제 곧 할 텐데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흑소동이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입지 좋은 쪽의 재개발 조합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듯한데 재건축은 좀 다르죠, 상황이. 재건축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조금 더 재개발보다는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수익만 가지고 움직이는 조합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그만큼 주거의 쾌재성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이나 뭐 이런 주변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뭔가 정말 조합원들에게 당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진행될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은 시범단지가 선정이 되면은 이 부분은 조금은 호응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국토부 장관 자리에 새 후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나아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 내정자께서 네. LH 사장을 하셨고 그 전에 SH 사장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뭐 줄곧 주장을 했던 부분이 네.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토지를 소유권을 주지 않고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대신에 싸게 분양을 하겠다. 건축물 소유권을 주고 토지는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50년 사용권에서 10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사실상 토지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게끔 사실상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뭐 반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새로 바뀐 임대차법이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오랫동안 했던 거, 뭐 양도세 중과해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서 못 팔겠다는 거, 어쨌든 테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에 더 공급을 더 줄인다고 한다면 예정했던 것보다 당연히 기존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변창흠 내정자가 교수 시절에 주로 주장해왔던 것이 이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강조했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도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단지 이제 그 사이에 김현미 장관보다 다르게 문제가 되는 건 좀 손질할 거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아마 역점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 네, 확대. 임대주택이 많이 확충이 된다면 이게 주택시장 안정화 전체에 도움을 좀 주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쨌든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남아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은 그런 대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분양주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부동산이 거래되는데 네.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매매 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솟을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침체기를 맞을 것인지 내가 보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그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매매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 수가 서울만 51만 가구입니다. 그 4년, 8년 중에 4년이 끝나는 기간이 2023년도쯤 됩니다. 그때까지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고요. 이 매매 시장이 어려워지면 전월세 시장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금은 비수기지만 성수기가 돌아온다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매매 가격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내후년 2022년에 좀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내년에 종부세 많이 냅니다 해서 지금 이미 계획을 잡으신 분이 있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체감을 못하는 네. 분들도 네. 있잖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한번 받고 네. 한번 충격을 받으시고 또 양도세 문제나 이런 걸 실감을 하게 되면 네. 내후년에는 굉장히 아마 좀 요동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제가 해봅니다. 24차례나 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값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일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금융결제원은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금융인증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금융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 등 부수적인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홍채, 지문 등 생체 정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클라우드 자동 연결이나 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서비스가 적용된 22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정부24, 국민신문고, 홈택스 등 이용 가능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때 이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인데요.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서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구한말 죽창을 들고 봉건과 외세에 당당히 대항했던 우리 농민들의 동학혁명 정신. 2020년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국내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발벗고 나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우리 증시를 톡톡히 지켜냈는데요. 이를 동학혁명 정신에 빗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초 2,700선을 넘어서며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내년 우리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올해 재테크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주식이었습니다. 과거 증시를 주도하던 세력이 외국인이었다면 올해는 국내 증시를 지켜낸 1등 공신은 외국인의 투매도 시장을 방어했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증시가 이제는 2,700선마저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투자자협회, 금융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먼저 저희 협회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자본시장법이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009년도 법이 제정이 되면서 종전에 있었던 증권협회 그리고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가 통합돼서 그렇죠. 현재의 금융투자협회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 현재 저희 협회의 회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 선물사가 회원사로 있고요. 토탈에서 453개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이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이제 금융투자 산업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 회원사 업무를 지원하고 대정부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중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유지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본시장의 어떤 전문 인력 육성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투자자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이 참 다이나믹했잖아요. 올 한 해 전체를 좀 리뷰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올해 그 증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말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의 사태의 확산에 따른 국내 증시가 그 변동성이 많았다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그 증권시장 개설한 이래 그 최초로 2,700%를 돌파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연초 대비해서 한 80% 증시가 상승한 그런 이제 시장을 보였다라고 해서 그 시장의 힘을 어느 때보다도 잘 보여줬던 한 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동학개미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갈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 60조 가량 순매수하는 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동학개미 운동의 원인이랄까 아니면 이게 단순한 애국심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는 것은 크게 떨어졌을 때,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이제는 사도 된다 아니면 사야 한다라는 그것을 배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두 번의 이제 외환 그 금융 위기를 겪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한 번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서도 그 시장이 어려웠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그 시장을 그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됐었고 당시에도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요번에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도 정부의 그 어떤 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외환을 공급한다든지 콜 규제 시장을 완화를 해줬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산업은행, 한국은행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줬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과거의 경험상 성공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그 하락 장세를 그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 금리가 1% 중반에 머무르고 그렇죠. 지금 있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어떤 규제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런 네. 것들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의 유동성들이 풍부하게 자본시장으로 유입됐던 사항들이 그 나름대로 주식시장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종전에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그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SNS 등 이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주식 관련된 다양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그 참여하는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또 우리 국내 자본시장,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문제였거든요. 요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게 이제 그 종전에 정부에서 2017년도 때 대주주의 요건을 종전에 이제 10억 원을 갖고 있으면 그 대주주로 받던 사안들을 네. 올해는 3억 원만 가지면 대주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게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지났다고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제 일단락을 했던 것이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3억 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발표를 했으나 네. 3억 원으로 가게 되면 연말에 주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오래간만에 시장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하는 기껏 그런 얘기도 기껏 있어서 불쏘시개로 태워놓고 네. 물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사실 뭐 3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연 3억이 대주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저희 협회를 비롯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결국에는 그 10억 원을 대주주 요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공모주 얘기 좀 해보죠. 올해 BTS의 아빠라고 할 수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어마어마했었고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상단이 뭐 따상이니 뭐 이런저런 용어들이 있던데 공모주 투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올해 이제 공모주 시장이 열기를 보였던 거는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수익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바이오팜을 이제 필두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네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 평균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25대 1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우리 시장 개설 이래 처음으로 이제 보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공모주에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른 재테크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가면서 공모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름 높은 수익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TS 팬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냉정하더라고요. 시장은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제 기억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히트는 못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모주 투자할 때 좀 유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을 한번 네네,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공모 가격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모 가격 산정 근거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걸 개인이 따져보기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보면 네.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는 SNS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증권사를 통하면 그 공모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혜측 결과를 또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공모주 투자할 때 이제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기관들의 수혜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그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참여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결과를 확인할 좀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면 상장 초기에 기관들이 이제 그 매도를 많이 하는 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락업이라고 하죠. 의무보유 네. 확약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하면 공모주 투자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뜨거웠던 공모주 투자욕이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상을 이렇게 보면 그 여전히 이제 시장의 그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 그 IPO 하려고 하는 그 초대 기업들이 상당히 줄을 이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공모주에 대한 그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말 나는 주식 투자 처음 한다. 네네. 그러면 금융투자자협회한테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협회 이제 그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이 있는데 저희 오프라인 교육원을 말하는 건가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금융투자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 있고요. 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일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참고하시면 그 초보자가 그 시장에 입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주식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높은 기대 수익률만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높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 예를 들면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뭐 학자금 이런 식의 그 단기간으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몰빵 투자 또는 뭐 묻지마 주식 투자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결과는 모두 본인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할 때 본인의 투자 경험, 뭐 투자 위험 그리고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 및 투자 규모 등을
현명하고 신중하게 그 결정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TV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자, 그러면 내년도 아니 뭐 아직 12월은 안 끝났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는 더 다운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만 이렇게 화랑을 보인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뭐 이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신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 이걸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었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에 따른 그 글로벌 수요 회복세 그런 부분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성공 여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증시의 주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 이 부분이 이제 증시의 어떤 그 미래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잘 내는지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 회복, 경기 회복이 잘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위기는 기회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네,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 코스피. 내년에는 3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